2006년 봄, 박남수는 전 아내 주신애와의 이혼 재산 정리를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공동 명의로 남아있던 토지 서류를 넘기던 중 그의 눈에 낯선 이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주신이, 전 아내의 여동생이라고 들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고 가족 누구도 행방을 알지 못했지요. 법무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명예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수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 이혼 직전 그 이름이 갑자기 서류 위에 올라온 걸까? 그날 이후 그의 일상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졌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불안한 이유도 모른 채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법무사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명예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남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6월 3일자로 등재된 주신이의 지분, 전체 토지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시기 남수와 주신애는 결혼 5년 차였고 그 땅은 두 사람이 대출을 받아 함께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제3자의 이름이 들어간 걸까요? 남수는 서류 뒷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서. 그곳에는 신청인의 서명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지를 보는 순간 남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1층. 이건 아파트도 일반 주택도 아니었습니다. 상가 지하. 누가 그런 곳에 주소를 두겠습니까? 남수는 천천히 서명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주신이라고 쓰인 그 이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필체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특히 주자를 쓰는 방식. 획을 긋는 각도와 힘의 세기, 그리고 키자의 마지막 획이 살짝 위로 튀어 오르는 버릇. 남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시절 주신애가 써둔 메모들, 명절 때 받은 카드들, 은행 서류에 남은 서명들, 하나하나 꺼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필체가 똑같았습니다. 주신이의 서명은 분명 주신애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글씨를 쓸 때 삐침이 있는 부분, 받침을 쓸 때 미세하게 왼쪽으로 기우는 습관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남수는 등을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혼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남수는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2006년 당시만 해도 주민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직계가족만 가능했지만 토지 공동 소유주라는 명분으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주신이 씨요? 잠깐만요. 직원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증 발급 기록이 없네요. 그리고 이 주소 화곡동 상가 지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긴 주거용 건물이 아닌데요. 원래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로만 가능한데.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위장 전입이 아닐까요? 위장 전입. 그 단어가 남수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주신애는 실존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곳에 주소를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남수는 주민센터를 나와 곧바로 그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화곡동은 남수가 살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듯한 낡은 외벽과 녹슨 난간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상가동은 아파트 입구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층에는 문을 닫은 슈퍼마켓과 부동산 중개소가 있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은 어두웠고 습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남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은 예상대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창고처럼 쓰이는 작은 방들이 있었고 맨 끝에는 공용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남수가 복도를 따라 걷는데 벽에 붙어 있는 노란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입신고 확인증.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일 2001년 6월 3일. 신고인 주신이 전입 주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1층. 남수는 그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01년 6월. 그때는 그들의 결혼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주신애는 자주 집을 비웠고 남수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주신애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수는 종이를 들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주신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린 후 그녀가 받았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남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신이, 이 이름 알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주신애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 등기부에 있던 이름이야. 당신 여동생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상해. 이 서류에 있는 서명, 당신 필체야. 또다시 침묵.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주신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없어? 그럼 이 이름은 뭐야? 왜 우리 땅에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명예 정리하면 돼요. 나한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수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지만 남수의 세계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손에 쥔 전입신고 확인증을 내려다봤습니다. 2001년 6월 3일.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신애는 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에 주소를 만들어둔 걸까요? 남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은닉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엔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5년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화곡동 상가 지하에서 돌아온 남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주신애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필체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2006년 5월 어느 금요일 오후, 남수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필적 감정 전문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연구소는 오래된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정호 감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수는 준비해온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속 주신애의 서명, 그리고 결혼생활 중 주신애가 남긴 각종 문서들, 은행 계약서, 전입신고서, 명절 카드까지. 이 두 필적이 같은 사람의 것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 감정사는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15분이 흘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전 아내와 그 여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감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밀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은 남수에게 끝없이 긴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일에 몰두했지만 밤이 되면
서재에 틀어박혀 주신애와의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2001년 그해 여름부터 그녀는 이상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밤마다 홀로 울곤 했습니다. 남수가 이유를 물으면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해 9월 그녀는 처음으로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냥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남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툼도 없었고 생활도 안정적이었는데 왜? 결국 그들은 2002년 초 이혼했습니다. 주신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당신이 가지세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말이 그땐 이상하게 들렸지만 남수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몫을 다른 이름으로 빼돌려둔 것이었습니다. 주신이 일주일 후 남수는 다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김 감정사는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두 필적은 동일인의 것입니다. 필압, 회계 각도, 글자 간격, 받침 처리 방식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특히 주자의 첫 획 각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리그는 38도. 완벽히 같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남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한 겁니까? 그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필적상으로는 동일인이 두 개의 이름으로 서명한 것이 맞습니다. 남수는 감정서를 받아들고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5월의 저녁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직접 물어야 하나? 남수는 결국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신애의 번호는 아직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그 번호만큼은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가 끝날 즈음 딸깍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박남수.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왜 전화했어요?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인데요? 남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직접 물었습니다. 주신이 이 이름 알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생활 소음이 멈췄습니다. 완벽한 정적. 숨조차 멈춘 듯했습니다. 3초, 5초, 10초. 누구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곡동 땅 있잖아. 그 땅 등기부에 그 이름이 있더라고. 당신 여동생이라며?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주소지가 상가 지하야. 그것도 화장실 앞. 그리고 남수는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필적 감정받았어. 그 서명 당신이 쓴 거 맞지? 긴 침묵. 그리고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 무언가를 삼키는 듯한 울음 섞인 숨. 그런 사람 없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남수는 들었습니다. 두려움, 슬픔, 그리고 지키려는 의지. 없다고? 그럼 이건 뭐야? 등기부에 당신 필체로 된 서명이 있는데 박남수 씨. 주신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리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땅은 당신 거 맞아요. 명예 정리만 하면 돼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신애야, 나는 그냥 부탁이에요. 그냥 잊어줘요.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뚜. 남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시간 2분 17초. 짧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주신애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아주 깊고 아주 오래된 무엇을.
남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퇴근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냥 잊어줘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절규였고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남수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그는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주신이 그 이름 뒤엔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 남수는 주머니 속 감정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수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2001년의 기록들, 은행 내역, 통화 기록, 달력 메모. 그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찾아낼 것입니다. 주신애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비밀을. 필적 감정 결과를 받은 다음 날, 남수는 다시 화곡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주소지만 확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5호선, 화곡역. 남수는 천천히 걸어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고 골목길마다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낮은 건물들, 좁은 도로, 색이 바랜 슈퍼마켓 간판. 이곳은 재개발 이야기가 수년째 돌고 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멈춰버린 동네였습니다. 아파트, 바랜 간판이 햇빛 아래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단지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5층짜리 건물 5동이 덜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고 가운데는 작은 놀이터와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네를 타는 아이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남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단지 오른쪽 상가동으로 향했습니다. 1층에는 문을 닫은 슈퍼마켓과 비어있는 부동산 중개소가 있었습니다. 유리문에는 임대 문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고 안은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슈퍼마켓 옆 지하로 내려가는 철제 계단이 보였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낡은 표지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남수는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습한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15개쯤 내려가자 어둡고 긴 복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광등이 몇 개 켜져 있었지만 절반은 나가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깜빡이며 어딘가 불안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작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문마다 녹슨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몇몇 문틈으로는 오래된 먼지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수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어디선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똑, 똑, 똑.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리듬.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2개의 문이 보였습니다. 왼쪽은 보일러실, 오른쪽은 화장실. 남수는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가 문을 밀려던 순간 지하 한쪽에 노란색이 스쳤습니다. 화장실 옆 벽면. 거기엔 낡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수는 천천히 다가가 불빛을 비췄습니다. 전입신고 확인증. 종이는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고 색이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아직 또렷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불빛을 비추자. 글자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신고일 2001년 6월 3일. 신고인 주신이. 전입 주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1층. 신고 사유 주소지 이전. 남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2001년 6월 3일. 그날은 주신애가 며칠만 친정에 다녀올게요라며
집을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넘게 돌아오지 않았던 그 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테이프가 오래되어 쉽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벽 아래에 쪼그려 앉아 종이를 살폈습니다. 신고인 란의 이름, 주신이, 그리고 그 아래 또렷한 서명. 남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기념일 카드가 있었습니다. 남수 씨, 사랑해요. 신혜. 그는 휴대폰 불빛 아래 두 필적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주, 자의 각도, 희, 자의 마지막 획, 끝에 찍힌 작은 점.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남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의 냉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주신혜는 2001년 6월 3일, 이 어두운 복도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화장실 옆 벽에서. 주에? 대체 왜? 남수는 일어나 화장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깨진 거울, 녹슨 수도꼭지, 세면대 위로 흘러내린 녹물 자국, 바닥엔 낙엽과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기억의 창고, 누군가의 흔적을 감춘 장소 같았습니다. 남수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주신혜는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녀는 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만들어야 했을까? 남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고 주차장에서는 누군가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전. 그러나 남수의 손엔 5년 전의 비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 한 장.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주신혜가 지우지 못한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남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무엇을 쓸 수 있을까? 그날 당신이 화곡동 지하에서 뭘 했는지 알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남수는 휴대폰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알아야 했습니다. 주신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주신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이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남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노란 종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5년 전의 비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남수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하 복도의 어둠 속에 숨겨진 이름. 주신이. 그 이름은 이제 그의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화곡동에서 돌아온 남수는 서재 책상 위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습니다. 필적 감정서,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확인증, 그리고 주신혜가 남긴 각종 서류들. 그는 마치 퍼즐을 맞추듯 하나하나 연결고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시간. 남수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달력을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짜를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2001년 6월 3일 주신이 명예 전입신고, 2001년 6월 5일 주신의 친정에서 복귀, 2001년 6월 10일 토지 지분 일부 이전, 2001년 9월 15일 주신의 첫 이혼 언급, 2002년 1월 20일 정식 이혼. 모든 시작은 6월 3일이었습니다. 그날 주신혜는 주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뒤 그 이름으로 토지 일부가 이전되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수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001년 6월 한 달 동안 주신혜의 계좌에서 여러 번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법무사 비용, 등기 수수료, 행정 비용, 총 150만 원. 그 시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치밀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냈고 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흠도 없는 형태로. 남수는 다시 필적 감정서를 펼쳤습니다.
두 필적은 동일인의 것입니다. 필압, 회계 각도, 글자 간격, 받침, 처리 모두 일치합니다. 특히 주자의 첫 획 각도 38도는 의도적 흉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감정사의 문장이 남수의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분명 한 사람이 두 이름으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단순한 재산, 은닉이라면 이런 장소를 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화곡동 상가 지하, 화장실 옆. 그곳에 숨긴 이유는 단 하나뿐일지도 몰랐습니다. 남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은 2001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해 봄, 주신애는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울곤 했습니다. 남수가 무슨 일 있어? 물으면 그냥 피곤해서요.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6월 2일 밤, 주신애는 불쑥 말했습니다. 친정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며칠만. 그럼 나도 같이. 아니에요. 혼자 다녀올게요. 그 다음 날 6월 3일 아침,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갔습니다. 금요일쯤 돌아올게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엔 어딘가 무너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남수는 눈을 떴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2006년의 서재.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 2001년 6월 3일, 주신애는 친정이 아닌 화곡동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신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감추려 했을까? 혹은 누구를 지키려 했을까? 남수는 결국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주신애가 아닌 그녀의 언니 주연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남수 씨? 네, 누나. 통화 괜찮으세요? 응. 왜? 남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누나, 혹시 주신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잠시 정적. 5초, 10초. 왜 그걸 물어? 현숙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낮고 굳은 톤. 신의 명의 땅에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신의 여동생이라 들었는데. 남수 씨, 현숙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 이름은 잊어줘요. 신혜한테도 묻지 말고. 누나,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건 우리 가족에게 아픈 이름이에요. 신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여동생은 없어요.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둘뿐이에요. 나랑 신혜. 그럼 주신이는 누구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현숙이 대답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서재로 들어와 먼지를 비췄습니다. 빛 속에서 먼지들이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등기부에는 있고 전입신고서에도 있고 그녀의 손으로 쓰여 있는 이름. 남수는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2001년 6월 3일. 그날 그녀는 무엇을 잃었을까? 그리고 그 이름이 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을까? 남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고 그것은 아주 오래된 상처와 닿아 있었습니다. 주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름. 그 이름은 이제 남수의 삶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현숙과의 통화 이후 남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출근을 해도 밥을 먹어도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주신이는 누구인가? 왜 주신애는 그 이름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왜 모두가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가? 처음엔 단순히 재산을 숨기려 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지하, 화장실 앞, 그런 곳을 주소지로 삼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건 은닉이 아니라 보호에 가까웠습니다. 주신애는 뭔가를 감춘 게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6년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남수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남수 씨 맞으시죠? 여자의 목소리, 40대 중반쯤. 네, 그런데요? 저는 정미선이라고 합니다. 주신애의 오랜 친구예요. 남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현숙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남수 씨가 주신이에 대해 물어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혼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화, 신혜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다음 날 오후 3시, 신촌의 한 카페. 남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짧은 단발, 검은 가디건. 그녀가 바로 정미선이었습니다. 박남수 씨죠? 네, 정미선 씨. 테이블에는 이미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혜를 사랑했나요? 뜻밖의 질문. 남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미안합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으니까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들을 자격이 있네요. 주신이가 누구인지. 저는 신혜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1998년 봄, 신혜가 20살이었을 때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땐 대학 1학년, 알바를 하며 혼자 학비를 벌었어요. 그때 선배 한 사람을 만났죠. 신혜는 그를 믿었어요. 하지만 임신을 하자 그는 사라졌어요. 남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신혜는 혼자였어요.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무섭게 엄격한 분이었거든요. 미혼모라는 낙인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저만 알고 있었죠. 미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999년 2월, 신혜는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어요. 이름을 주신이라고 지었어요. 새로운 희망이라는 뜻이었죠. 남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이름으로 하면 다 드러나니까요. 결국 신혜의 부모가 대신 신고했어요. 자기들 명의로. 그렇게 아이는 서류상 여동생이 됐습니다. 미선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오래 살지 못했어요. 선천적인 심장 질환이 있었대요. 태어난 지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신혜는 무너졌어요. 아이가 떠난 뒤 몇 달 동안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어요. 가족들은 잊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잊을 수 없었죠. 잠시 침묵. 카페 안에는 커피 머신 소리만 들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아이가 자꾸 꿈에 나왔다고 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매일 밤 울었다고 했어요. 미선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작은 아기의 얼굴, 평화롭게 눈을 감은 모습. 이 아이가 주신이에요. 신혜가 저한테 유일하게 보여준 사진이에요. 남수는 사진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작은, 그러나 너무도 무거운 생명. 2001년 신혜는 결심했어요. 아이의 이름을 완전히 지울 순 없다고. 어딘가에 그 아이가 존재했다는 흔적을 남겨야 한다고. 그래서 그녀는 주신이라는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살 수 없는 공간. 하지만 서류상 존재할 수 있는 주소. 그리고 그 이름으로 토지 일부를 남겨두었죠. 신혜는 알았어요. 그게 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걸.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이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대요. 남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를 타고 뜨거운 물이 흘렀습니다. 신혜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묻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내가 낳았던 아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 답을 듣는 게 무서웠대요. 미선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당신에게 상처 주기 전에. 카페 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주신이, 그 이름은 이제 남수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서류 속 글자가 아니라 한 여자가 세상 끝까지 지켜내려 했던 사랑의 흔적. 그리고 남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늦게 드러난 게 아니라 사랑이 너무 깊어서 세상보다 늦게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었다. 2021년 가을, 남수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살아온 집, 모든 계절이 스며든 공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기 전날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오후, 햇살이 낡은 커튼 사이로 길게 드리워지고 방 안에는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주신이의 이름을 처음 들은 지 어느새 15년. 그 진실을 알고 난 뒤 그는 더 이상 주신애를 찾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아직도 그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했어요. 남수는 더 이상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억 속에서 묻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창고 구석의 어둠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그 나를 만나게 됩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가 공기 중에 흩날렸습니다. 햇빛이 사선으로 비치며 오래된 물건들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남수는 하나씩 박스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박스엔 오래된 앨범들, 두 번째에는 결혼식 선물들, 그리고 세 번째 박스를 열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VHS 테이프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제주도 여행, 2001년 설날, 회사 야유회, 손글씨로 적힌 라벨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맨 아래 다른 테이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전기 테이프가 케이스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감추려 했던 흔적처럼. 남수는 테이프를 조심스레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흐릿하게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2001년 06월 031 전입신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이었다. 주신애가 주신이라는 이름을 남겼던 바로 그날. 문제는 VHS 플레이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수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VHS 재생 서비스, 디지털 변환. 가까운 몇 곳을 찾고 가장 빠른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급한 영상이라서요. 1시간 후, 마포의 한 골목 끝, 작은 간판에 영상 변환 전문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낡은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캠코더와 프로젝터들이 진열돼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앉은 VHS 플레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상태 확인 좀 해볼게요. 그는 조심스레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니터에 일그러진 잡음이 흐르더니 화면이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형광등 아래의 좁은 공간, 책상 하나, 그리고 그 앞에 앉은 여자. 남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20년 전의 주신애였습니다. 그녀는 앉은 채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오래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혜야, 왜 여기서 이런 걸 해? 남수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더 젊고 낯설게 느껴지는 자신의 목소리. 화면 속 신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아니, 카메라를 든 그를 향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 무슨 서류야? 아무것도 아니야. 됐어. 그만 찍어. 주신애가 손을 들어 카메라를 가렸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해줘?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잡음만 남고 어둠이 덮였습니다. 남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게 제 목소리예요.
그런데 전 전혀 기억이 없어요. 조작 흔적은 없어요. 원본이에요. 변환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사흘 뒤 포렌식 분석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촬영 일시 2001년 6월 3일 오후 3시 47분경. 장소 형광등 조명, 콘크리트 벽 지하 공간 추정. 기기 SOMI 핸디캠 DCR-TRV120. 조작 여부 없음. 원본 판정. 감정 분석 여성, 음성에서 불안 슬픔 감지. 손떨림 명확. 남수는 문장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이건 진짜였다. 그날 그는 그 현장에 있었다. 그녀가 주신이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쓰던 그 자리에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기억나지 않는가? 그는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멈추고 확대하고 반복했습니다. 책상 위 서류 흐릿하게 보이는 글씨, 전입신고서, 그리고 마지막 장면. 주신애가 나중에 얘기할게라고 말한 후 입술이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녹음되지 않은 그러나 분명한 움직임. 남수는 그 부분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3번, 4번, 5번. 그리고 마침내 읽어냈습니다. 미안해. 소리 없는 고백.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아니, 그를 향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남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에는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늦가을의 바람이 천천히 불어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잊었던 것이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남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신애, 아직도 그대로 저장된 번호. 15년 동안 한 번도 지우지 못한 이름.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쩌면 어떤 비밀은 말해버리는 순간 깨져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남긴 미안함, 그가 느낀 용서, 그 사이의 공기는 이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주신이, 그 이름은 이제 슬픔의 이름이 아니라 사랑이 남긴 증거가 되었습니다. 남수는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 영상 파일을 받은 뒤 남수는 며칠 동안 그것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10번, 20번, 그 이상.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신애의 표정, 손의 떨림, 그리고 그 눈빛. 그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슬픔, 그리고 결심. 남수는 그 시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카메라 너머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남수는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 김성준, 지금은 범죄심리학 교수로 영상 분석에도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2021년 10월의 끝자락, 가을 햇살이 붉게 스며든 캠퍼스를 걸으며 남수는 성준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반겼습니다. 야, 남수야. 오랜만이네. 목소리 들으니까 무슨 일 있던데? 남수는 USB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좀 봐줘. 중요한 영상이야. 성준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모니터에 잡음이 흐르고 주신애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짧은 2분 남짓의 영상. 그는 말없이 3번이나 반복해 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내 전처지? 그래. 성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느리게, 아주 천천히,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되감으며 프레임을 분석했습니다. 이 여자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손 떨림, 목소리 떨림, 눈동자, 초점의 불안정. 지금 뭔가 결단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야. 남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결단? 성준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주신애가 카메라를 바라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포기야. 아니면 체념. 무언가를 잃었거나 잃을 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지. 남수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 영상 누가 찍은 거야? 나야. 그런데 기억이 없어. 성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응.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진 그날 내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준은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수야, 이건 단순한 망각이 아닐 수도 있어. 사람의 뇌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릴 때가 있어.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하지. 그때 내가 느낀 충격이나 혼란이 감당 불가능했을 수도 있겠지. 남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성준은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여기 봐. 그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려는 것 같지 않냐? 화면을 확대하자 주신혜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 모양은 분명했습니다. 미안해. 이 이름만은.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남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이름만은. 그녀는 주신이를 말하는 걸까? 연구실을 나선 남수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고 그는 2001년으로 기억을 되돌리려 애썼습니다. 그날 오후 주신애가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 정리할 게 있어서. 같이 갈까? 그래. 그렇게 둘은 함께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미한 장면들이 깜박거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형광등의 싸늘한 빛, 습한 냄새, 책상 하나,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쓰는 주신애. 남수는 본능적으로 캠코더를 꺼냈습니다. 그때는 일상의 기록이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유도 모른 채 그녀의 마지막 기록을 찍고 있었습니다. 신혜야, 왜 여기서 이런 걸 해? 그냥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 그녀는 카메라를 가리며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은 지금도 남수의 기억 속에서 선명했습니다. 이제야 남수는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그날 그곳에 있었던 이유. 주신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상가의 지하 복도. 조용하고 차가운 공간에 그녀는 딸의 이름을 심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던 아이의 흔적을 서류 한 장에 담아 남긴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곳은 죽은 공간이 아니라 아이를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남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의 하늘은 너무도 맑았습니다. 주신이,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사랑의 증거였고 남수가 지켜야 할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날 무심코 카메라를 든 이유를.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날의 침묵이 결국 그녀의 바람을 지켜낸 셈이라는 것을. 주신애는 그날 세상에서 사라진 이름을 다시 써 내려갔고 남수는 20년이 지나서야 그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이는 존재합니다. 문서 속의 이름으로, 기억 속의 진실로, 그리고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이어주는 단 하나의 흔적으로. 모든 조사가 끝난 뒤 남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잊히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2021년 겨울, 남수는 다시 화곡동을 찾았습니다. 20년 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상가동은 리모델링되어 전혀 다른 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던 계단은 막혀 있었고 공사 중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수는 한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공간은 사라졌지만 그곳의 공기만은 여전히 낯익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지하 상가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있는지요? 나이 든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주신혜 씨. 2001년부터 등록되어 있어요. 다만 실제 거주한 기록은 없습니다. 남수는 잠시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주신이는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으로 쓰인 단 3글자. 하지만 그 3글자가 한 여자의 인생을 지탱했습니다. 남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장을 보냈습니다. 신혜 씨, 주신이를 기억합니다. 그 이름 참 아름다웠어요. 이제는 제가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남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했습니다. 잊히지 않으려 했던 이름을, 그 이름을 지키려 했던 여자를.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꿔 남을 뿐이죠. 어떤 이름은 서류에서 지워져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살아갑니다. 주신이,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의 사랑이 그 이름을 이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단 한 사람이 지금도 그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기억은 존재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